5장. 새로운 동료들과 뒤섞여 지내게 된 올리버. 처음으로 장례식에 가보고 나서 주인의 사업에 대해 꺼림칙한 마음을 갖게 되다. 장의사의 가게에 홀로 남겨진 올리버는 작업대 위에 램프를 내려놓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소심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올리버보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도 쉽게 이해할 만한 감정일 터였다. 가게 한복판에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관이 검정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너무나 음울하고 죽음을 연상시키는 모습이라 이 음침한 물건 쪽으로 눈길을 돌릴 때마다 서늘한 소름이 끼쳤다. 뭔가 무시무시한 형상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일어날 것만 같아서 올리버를 공포에 미칠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벽 위로 비스듬히 늘어진 똑같은 모양의 느릅나무 판자들은 어두침침한 불빛 속에서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넣고 서 있는 어깨 높은 유령들처럼 보였다. 바닥에는 관 뚜껑에 붙이는 명찰과 느릅나무 조각, 번들거리는 못과 검은 헝겊 조각 등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계산대 너머 뒷벽에는 장례식 화장꾼이 두 사람이 뻣뻣하게 풀먹인 목깃이 올라온 복장을 한 채 커다란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고, 저 멀리서 검은 말 4마리가 끄는 영구 마차가 다가오는 그림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가게에는 갑갑하고 무더웠고 공기에는 관 냄새가 배어있는 듯 했다. 올리버의 헝겊 매트리스를 쑤셔넣은 계산대 아래 공간은 마치 무덤처럼 보였다. 그러나 올리버를 짓누르는 침울한 감정이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올리버는 완전히 낯선 공간에 홀로 남겨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으스스하고 고립된 감정을 느끼지 않겠는가. 올리버한테는 마음을 주고받을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누군가와 막 헤어져서 후회하는 마음이 남은 것도 아니었고, 아직껏 기억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마음속에 깊이 묻힌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올리버의 마음은 무거웠다. 비좁은 잠자리로 기어들어가면서도 이곳이 자신의 관이었으면 싶었다. 교회 묘지에 누워 머리 위로 높이 자란 풀들이 살랑거리고 그윽하고 깊은 종소리에 마음을 달래며 고요하고 영원한 잠이 이어지길 바랐던 것이다. 아침이 밝자 올리버는 가게 문을 크게 차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깼다. 올리버가 급히 옷을 껴입기도 전에 환하고 성급한 문소리가 25번이나 반복되었다. 올리버가 문고리를 풀기 시작하자 발길질이 멈추고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문 열어! 문을 걷어차던 다리의 주인이 외쳤다. 네, 금방 열게요. 올리버가 문고리를 풀고 자물쇠를 돌리며 대답했다. 내가 새로운 아이구나, 그렇지? 열쇠 구멍 사이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올리버가 대답했다. 너 몇 살이나 먹었냐? 목소리 주인이 물었다. 10살이요. 올리버가 대답했다. 내가 들어가면 채찍으로 흠씬 패줄 거야. 목소리의 주인이 말했다. 안 그러나 어디 두고 봐. 이 굽이넌 쥐새끼 녀석. 이렇게 자상한 맹세를 내뱉은 목소리 주인은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올리버는 목소리의 주인이 방금 뱉어낸 말에 담긴 과정을 너무나 자주 겪었던 터라 목소리 주인이 누구이건 맹세한 약속을 극도로 명예롭게 수행하리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올리버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당겨 문을 열었다. 올리버는 1, 2초 정도 길 아래 위와 맞은편을 힐끗 둘러보았다. 열쇠 구멍 사이로 무섭게 올라대던 누군가가 몸을 풀기 위해 몇 걸음을 내려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라고는 집 앞 기둥 뒤에 올라앉은 버터 바른 빵을 들고 있는 자선학교 교복 차림의 덩치 큰 학생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학생은 빵 조각을 큰 주머니 칼로 입에 맞게 비스듬히 자른 후 아주 솜씨 좋게 먹어대고 있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결국 올리버가 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다. 문을 두드리셨나요? 발로 찼지. 자선학교 학생이 대답했다. 관을 주문하러 오셨나요? 올리버가 순진하게 물었다. 이 말을 들은 자선학교 학생은 괴물 같은 사나운 표정으로 돌변하더니
올리버에게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윗사람들한테 농담을 하다간 머지않아 관신세를 지게 될 거라고 말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인데 그렇지 구빈원? 자선학교 학생이 계속 말을 툭툭 던지며 무서운 분위기를 풍기면서 기둥 위에서 내려왔다. 네, 잘 모르겠어요. 올리버가 대꾸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노아 클레이풀 선생이시다. 자선학교 학생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넌 내 미치지. 어서 덧문이나 옮겨. 이 게으른 꼬마 악당아. 클레이풀 선생은 이렇게 말하면서 올리버를 한 대 걷어차고 위풍당당하게 가게 안으로 돌아왔다. 그 모습이 상당히 볼만했다. 사실 커다란 머리통에 자그마한 눈을 가진 젊은이가 통나무 같은 덩치에 험악한 인상이라 한들 어떤 상황에서라도 위험 있게 보인다는 것은 어려웠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매력에 더해 빨간 코에 노란 반바지라니 더욱 위험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올리버는 낮 동안 집 옆의 작은 안뜰에 세워두고자 덧문을 떼어내서 옮기던 중에 그 무게를 못 이겨 뒤뚱거리다가 유리창 하나를 깨고 말았다. 그러자 노아가 슬며시 다가와 도와주면서 주인님한테 금방 들킬걸? 이라며 짐짓 위로하듯 말을 건넸다. 곧 수어베리 씨가 내려왔고 뒤따라 수어베리 부인이 나타났다. 올리버는 노아의 예언대로 들키고 말았고 실컷 혼이 난 후 노아를 따라 아침을 먹으러 계단을 내려갔다. 불 가까이로 와. 노아, 샬롯이 말했다. 주인님 아침상에서 베이컨 한 조각을 좋은 걸로 빼내왔어. 올리버, 넌 노아님 뒤에 있는 문이나 닫고 빵 굽는 팬 뚜껑 위에 꺼내둔 베이컨 부스럭이나 갖다 먹어. 거기에 차도 있으니까 저기 상자 있는 데로 가서 마셔. 서둘러. 주인님이 가게 보라고 불러댈 테니까.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냐, 고빈원? 노아 클레이풀이 말했다. 아이 참 노아. 정말 별난 사람이야. 쟤는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그래? 샬롯이 끼어들었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채. 똑바로 말하자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잖아. 누구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지. 아빠나 엄마가 간섭하기를 하냐? 친척들도 제가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잖아. 안 그래 샬롯? 하하하. 노아가 대꾸했다. 참 별나기도 하지. 샬롯은 노아와 함께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경멸 섞인 눈초리로 가엾은 올리버 트위스트가 추운 방구석에서 상자에 앉아 오들오들 떨며 자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상한 베이컨 조각을 먹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노아는 자선학교 학생이었지만 구빈원 고아는 아니었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으니 당연히 족보를 되짚어보면 어렵게 살고 있는 부모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 엄마는 세탁부로 허드렛 일을 하러 다녔고 아빠는 한쪽 다리에 나무 의족을 단 주정뱅이 퇴학 군인으로 일당 2펜스 반에다 비정기적인 연금 몇 페니를 더 받고 있었다. 동네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길거리에서 노아를 보면 거지 새끼처럼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러대기 일쑤였다. 이런 모욕적인 놀림에도 노아는 대꾸 한마디 없이 참고 지냈다. 그러나 이제 운명은 노아 앞에 이름 모를 고아 하나를 던져주었다. 이 고아는 가장 미천한 자조차도 손가락질하며 깔볼 수 있는 존재였다. 노아는 자기가 받은 모욕에 이자를 얹어서 실컷 되갚아 주었다. 이런 상황 전개는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명성거리를 던져준다. 과연 인간의 본성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가장 훌륭한 귀족에서부터 가장 비천한 자선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이 아름다운 본성은 아주 공평하게 나눠 갖고 있는 셈이니 말이다. 올리버가 장의사 가게에서 일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소어베리 부부는 가게 문을 닫고 작은 뒤쪽 거실에서 저녁을 먹는 중이었다. 소어베리 씨가 여러 번 공손한 눈길로 아내를 힐끗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뗐다. 여보, 소어베리 씨가 더는 말을 이어보려고 했지만 소어베리 부인이 유독 언짢은 기색으로 쳐다보자 말을 끊고 말았다. 왜요?
소어베리 부인이 퉁명스럽게 다그쳤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오. 아이고, 멍청한 양반. 그게 아니라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랬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 하면 소어베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소어베리 부인이 말을 막았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한테 상의를 해요. 당신 비밀은 그대로 간직하세요. 소어베리 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신경질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꽤나 위험한 결과를 내포한 신호탄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보, 당신의 조언이 필요하오. 아니요, 나한테 묻지 말아요. 소어베리 부인이 짐짓 간청하는 투로 대답했다. 다른 사람한테나 물어봐요. 여기에서 소어베리 부인이 또다시 신경질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 웃음에 소어베리 씨는 더더욱 겁을 먹었다. 이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널리 인정받는 남편 길들이기 방법이다. 효과도 아주 좋을 때가 많다. 이 방법 덕분에 소어베리 씨는 즉시 애걸복걸하게 되었다. 특별히 허락하사 제발 들어달라고 빌게 만든 것이다. 무려 1시간에 4분의 3도 채 안 되는 짤막한 실랑이 끝에 부인은 우아하고 품위 있게 윤허하시었다. 그냥 꼬마 올리버에 대한 말이라오. 참으로 말끔해 보이는 아이 아니겠소? 소어베리 씨가 물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만큼 먹어대는데. 주인 마나님의 논평이었다. 아이 얼굴에 우울함이 배어있는 게 아주 흥미롭지. 장례식 화장꾼으로는 아주 그만일 것 같은데 어떻소? 소어베리 씨가 다시 묻자 소어베리 부인이 꽤나 놀랍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소어베리 씨는 금세 이 표정을 알아차리고 잘난 마나님에게 논평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얼른 말을 이었다. 성인들 장례식에 참여하는 평범한 회장꾼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들 장례식 말이요. 관 크기에 알맞은 회장꾼을 두는 건 아주 색다른 시도가 될 거 아니오. 내 말을 한번 믿어봐요. 정말 최고의 효과를 거둘 테니. 소어베리 부인은 장례 절차에 관해 상당히 좋은 감각을 지니고 있던 터라 이 발상의 참신함에 꽤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놓고 찬성했다가는 체면이 상할 것이므로 그냥 왜 그렇게 당연한 소리를 이제야 하느냐고 툭 쏘아붙였다. 소어베리 씨는 아내의 말을 암묵적인 승낙으로 해석했고 재빨리 올리버에게 장례 업의 비법을 알려줄 결정을 내렸다. 그러려면 다음번 장례식부터 올리버를 데리고 다녀야 할 터였다. 기회는 곧바로 찾아왔다. 이튿날 아침 식사를 한 지 30분이 지났을 때쯤 범벌씨가 가게로 들어왔다. 계산대에 지팡이를 기대놓고는 큼직한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작은 쪽지를 골라 소어베리 씨에게 건네주었다. 아하, 관 주문이군요. 장의사가 반색하며 쪽지를 훑어보았다. 관이 먼저 준비되면 교고부담 장례식은 그 다음입니다. 범블씨가 다시 가죽지갑 끈을 묶으며 대답했다. 가죽지갑도 주인처럼 뚱뚱했다. 베이튼이라. 장의사가 작은 쪽지에서 눈을 돌려 범블씨를 쳐다보며 말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이름인데요. 범블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주 고집스러운 인간들이에요. 고집불통이지. 게다가 거만하기까지 한 모양입니다. 거만하다고요? 거참 너무하군요. 소어베리 씨가 비웃으며 외쳤다. 아주 지긋지긋하지. 구역질이 날 정도라니까요. 소어베리 씨. 교구관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군요. 장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저께 밤에야 처음으로 그 집안 이야기를 들었어요. 굳이 그 사람들에 대해 알 필요는 없겠지만 같은 집에 사는 여자가 교구위원회로 찾아와서 아주 위독한 여자가 있으니 교구의사를 보내라고 했어요. 마침 교구의사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고 없어서 아주 똑똑한 도제의사 녀석이 구두약병에 약을 담아 보냈지요. 교구관이 설명했다. 거참 신속하게 처리했겠군요. 장의사가 말했다. 진짜 친속했지.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된 줄 알아요? 그 은혜도 모르는 망할 놈의 처사가 어땠는지? 남편이 자기 마누라 병에 약이 안 맞으니 먹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먹이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약을 먹이지 않다니 바로 일주일 전에 아일랜드 노동자들이랑 석탄 나르는 인부 하나에게 먹여서 톡톡히 효험을 본
쓸만하고 좋은 약인데 게다가 구제약병까지 공짜로 보내줬는데 약을 안 먹이겠다니요. 건불 씨는 머릿속에 이 잔악한 처사가 생생히 떠오르자 지팡이로 계산대를 3개 내리쳤고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자, 그런 일은 한 번도 장의사가 말리며 말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겠지요.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죽었고 우리가 묻어줘야 해요. 그게 집 약도예요. 가능한 재빨리 처리해 주세요. 끄고 해.